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아닐 수 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시작에 앞서서요. 2016년 정확히는 9월 15일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계 대형 은행에서 리플에 전략 투자를 했던 사실을 한번 제가 포인트아웃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기자들에게 그 기사문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원본 그냥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이거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굳이 리플은 이때 당시에 2016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리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못 들어봤을 그 초창기 스타트업에 왜 투자를 했겠냐?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사업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았던 이 스타트업을 스탠다드 차터드는 분산 원장 기술이 가장 발전해 있는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투자를 했다. 올해 7월 달이네요. 스탠다드 차터드가 글로벌 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그 크립토, 심지어 이제 비트 이더도 아니고 리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차터드는 갑자기 어디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냥 저기 무에서 유를 뭐 한꺼번에 만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아주 오래 전부터 코인 판을 읽었고 투자를 실제 행동을 했죠. 지금까지 칼을 갈고 닦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코인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화 3,400억 조금 넘는 돈을 펀드, 이제 암호화폐 펀드입니다. 여기에 뭐 비트코인만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중동에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을 했고 또 올해 펀드 출시도 아니고 내년도에 출범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리플에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제 그 대형 은행 최초로 지금 판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코인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그 중간에 지난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2년도, 23년도 요때 스탠다드 차터드가 뭘 했는지 챗 GPT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금방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쵸? 코인을 지금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을 한 2년, 3년간 정말 철저하게 닦아놨어요. 이제 코인을 매매만 하면 뭐합니까? 수탁, 보관을 잘 해야겠죠.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이때 게리 겐슬러가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하면 그냥 일단 기소장부터 날렸던 그 험한 시절에 스테이킹에 대한 라이센스도 전 세계에서 따박따박 다 준비를 완료한 곳이 바로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016년 혹은 그 전부터 이 코인판이 이제 코인 월드가 펼쳐질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2016년 혹은 그 훨씬 전부터 리플에 투자한 회사들이 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코인 벤처 캐피털 안드레슨 호로위츠는 무려 2013년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벤처스도 무려 2013년 리플에 투자를 했습니다. IDG 캐피털은 중국 쪽에 있는 글로벌 투자 회사고요. 코이노베이션 캐피털 역시 2013년에 투자를 일찍이 해놨습니다. 벤처 51도 2013년이죠. 산탄데르는 아시겠죠? 스페인에서 가장 큰 대형 은행이 바로 산탄데르 은행입니다. 여기에서도 무려 2015년도에 리플에 투자를 했고요. CME, 미국의 시카고 머켄다일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뭐 시카고에서 선물 파는 곳 있죠. 그 큰 거래소에서도 벤처 이제 투자를 자금을 만들어서 지금 리플에다가 2015년도에 일찍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센추어 벤처스는
그 4대 그 컨설팅 회사 있잖아요. 경영 컨설팅 해주는 엑센추어에서도 벤처 펀드 만들어서 2016년도 리플에 투자를 했습니다. SBI는 잘 알고 계시죠? 일본에 있는 대형 금융 그룹입니다. 2016년에도 했고요. 2019년에도 일본 그 이제 금융 대그룹이 리플과 투자를 했고, 아예 리플과 합작 회사도 만든 곳이 SBI 홀딩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테트라곤 파이낸셜 그룹은 2019년, 루트 66 벤처스, 뭐 토큰투스 인베스트먼트 에이지가 붙은 보통 독일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회사들이 이 최초의,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영한 스타트업에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것이냐. 저는 가격이 이제 XRP가 사실 뭐 최근엔 좀 올라왔지만 그냥 과거 이제 한 7년간 뭐 쉽게 말하면 바닥을 거의 뭐 500원, 600원, 700원 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리플의 비전이 뭐냐면요. XRP는 CBDC가 활성화된 시기에 브릿지 커런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CBDC와 일본의 CBDC, 중국의 CBDC끼리 서로 결제하고 자금 정산하고 뭔가 환전하는 기능. 요게 이제 XRP라고 이제 그 홈페이지 가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SEC 소송. 뭐 이게 5년이나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걸 만약 알았다면 XRP를 과연 5년간 제가 들고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어찌됐건 또 XRP가 이제 또 ETF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가치가 감소하는 걸까요? 이제 얘기로는 뭐 가치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 가격만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다 보니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고 가치는 속에 깜꼼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이제 뭔가를 보여주지만 가격을 오랫동안 눌러버리면 대부분 욕하고 떠나는 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저는 속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뭐 XRP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자하실 때 그들의 바꿀 수 없는 이런 행적들이 있어요. 행동들, 이런 지식들. 이게 뭐 바뀝니까? 뭐 투자했다가 갑자기 나 이거 투자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지식들을 충분히 아주 많이 쌓으시면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떨어지면 오히려 더 담고 오르면 기분 좋을 때 적당히 덜어내고 이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홍콩에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윈펑. 여기는 윈펑 파이낸셜은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억 정도를 조달해서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를 하겠다. 그러면서 뭘 살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살 것이다. 홍콩, 중국 버전의 스트래터지 비트코인이죠. 비트마인, 이더리움이네요. 솔라나, 뭐 갤럭시, 최근에 뭐 판테라, 솔라나의 시즌이 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시작을 한 것 같죠. 더 나올 것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지만 스티븐 미란이 결국 연준의 이사 뭐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미 연준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비둘기파, 이제 트럼프의 친인사가 입성을 했다.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가장 격하게 기뻐할 그 국가는 저는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연준과 재무부의 유동성을 차트로 나타냈는데요. 2020년, 21년 이제 코땡땡 위기 때 돈을 엄청나게 찍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 23년은 돈을 이제 긴축했죠. 이제 흡수를 시킨 거죠. 시장에서 빨아들였고 23년, 24년은 그때 은행 위기가 발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3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연준이 지금 돈을 긴축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QE인데 not QE, QE. 그러니까 QE 아닌데 QE 같은 QE를 했어요. 어찌됐건 이제 그 은행들에게 돈을 대출 많이 해줬죠. 은행 위기를 돈을 풀어서 24년도에 23년도에 막았죠. 25년도 24년도 눈치를 조금 보다가 다시 26년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검정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재무부에서도 QE, 실제로도 QE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통 방식이 됐건 조금 눈 속이는 방식이 됐건 유동성이 다시 차오를 것이다.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8월 달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왔어요. 근데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가 모두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더 악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산업 생산, 그러니까 GDP 그냥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라 보시면 되는데 올해 3월 달만 해도 7.7%, 그 다음에 4월, 5월 조금 줄어들다가 6월 달에 다시 6.8%였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5.7%, 8월 달에는 5.2%. 쉽게 말하면 계속 밑으로 하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5% 밑으로 쑥 그냥 타고 꼭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내려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더 많이 내놓겠다. 돈을 더 찍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크로스보더 캐피털이라고 하는 그 마이클 허웰이라고 하는 유동성 전문가가 만든 차트를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중국의 시장 유동성 지표인데 딱 보시면 2025년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시장에 살포를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상반기에 경제가 선방을 했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의 시장 유동성도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25년도 엄청나게 돈을 찍었죠. 근데 또 언제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나 봤더니 23년도, 24년도 쪽쯤입니다. 22년 말부터 24년 초까지 찍었어요. 요때 딱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부동산 헝다 사태가 터진 직후입니다. 돈 찍어서 이 위기에 전이를 막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22년, 23년 그리고 25년 중국에서는 정말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뿌려서 경제 위기가 이제 퍼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얘기는 아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서 지금 경제 위기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 GDP 5% 목표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투자자들은 선반영을 하는 거겠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금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의 이제 유동성 대비 빚, 이 비율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분모가 유동성, 이제 분자는 국가의 부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가의 부채가 25년도 들어서 내려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더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려온다고 해서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유동성. 돈을 왕창 찍게 되면 이 지금 밑으로 하향 곡선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앞으로 돈을 25년도 이게 이미 돈을 찍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쭉 내려간다라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이거 내년까지도 돈을 훨씬 더 찍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국가의 부채, 빚을 돌려 막으면서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려야겠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중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튀르키예, 네팔에서 재무장관이 처참하게 이 시민들에 의해서 정말 거의 암살당한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또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듭니다. 일본의 지금 그 국채의 단기, 중기, 장기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제 주황색이 단기 국채 수익률, 검정색은 중기. 그러니까 단기랑 중기는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빨간색이 지금 치솟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일본 국채 10년에서 30년 장기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일본의 정부에서 과거에는 무제한 QE 양적 완화했죠.
이제 그 장기 국채, 이제 뭐든지 국채를 계속 무제한으로 사주면서 국채 수익률을 밑으로 이제 눌렀죠. 거의 뭐 제로 금리를 10년, 뭐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지금 국가 부채, GDP 대비한 국가 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지금 물가도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과거만큼 장기 국채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줄어들면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수익률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국가가 이제 보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수요, 국채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프랑스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채의 굴욕, 재정 파탄이 났었던 피그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그러니까 남유럽이 이렇게 뭐 경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재정 그 빚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 국가들보다 국채 금리가 프랑스가 지금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에 지금 재정 적자가 누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빚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인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사실 빚을 줄여야 되는데 시민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찌됐건 프랑스의 국가 신뢰도가 피그스, 이거 피그가 이제 돼지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유럽 거기보다 지금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 그래서 굴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요. 터키입니다.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죠. 반정부 시위가 여기에서도 지금 5만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것은 뭐 사실 그렇게 저는 관심이 없고요. 튀르키의 경제 상황을 한번 제가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뭐 저번에 뭐 5%, 7%, 8% 이러면 어마어마한 물가 인상률이라고 했는데 튀르키의 인플레이션 작년 5월달 75%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폭락해서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23년만 해도 GDP가 4.5%. 지금 물가 인상률 지금 몇 호막 난 거라 보시면 될까요? 경제 성장률은 4.5%인데 인플레가 30%가 넘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기가 힘들다라는 게 되겠죠. 현재는 GDP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떨어졌대요. 대략 한 3%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딱 봐도 지금 각이 안 나온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중국이 아니죠. 그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의 기준금리가 터키가 무려 50%입니다. 기준금리가 50%, 현재 줄여서 현재 기준금리가 43%.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뭐 3, 40% 왔다 갔다 하면 이것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해서 물가를 잠재워야 되겠죠. 이 얘긴즉슨 이전에 튀르키예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 짰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요. 현재 고강도 긴축을 뒤늦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해 튀르키예 경제 목표 성장률은 4%를 회복한다. 뭐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이션 목표가 20%래요. 기준금리의 목표 지금 이것보다 더 낮춰야겠죠. 35에서 40%.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기준금리가 35에서 4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빚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이건 뭐 거의 사채 수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잤다 일어나면 달러 대비한 튀르키의 그 현지 화폐 리라화의 가치 절하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무조건 간간히 개입을 해줘야만 하는 국가가 튀르키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웬만한 국가 경제가 지금 다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시면 지금 뭐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든 거 맞는데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들 국가에 비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주기. 아까 그 얘기 드린 마이클 하웰이 이제 그 지표를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지난 뭐 거의 한 뭐 60년 그 유동성 주기를 보면요. 생각보다 지금 요 빨간색 화살표 있는 쪽이거든요. 유동성 주기가 지금 특히 선진국에서 유동성은 생각보다 거의 끝자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유동성 주기가 이제 내년 1분기냐 2분기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사이클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년 하반기까지 폭등하는 거 아니야? 왜 내년에 중간 선거 있다며? 내년 6월 하반기에 그 뭐 왕비둘기 연준 의장 온다며?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뭐가 될지 아십니까? 뭐가 될지 전 몰라요. 첫 번째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둘 다 균형적으로 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년 11월 중간 선거만 너무 믿고 있으면 또 매도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언제는 또 이제 뒤로 미루더니 이제는 또 앞으로 당기고 저는 대낙관론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무지성 롱을 외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저도 매도 시기를 몇 번 놓쳐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데미지가 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게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방향성만 알면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방향성을 안다고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글로벌 유동성 주기 이제 또 다른 지표로 이제 나타낸 건데 대략 35 그러니까 이게 한 뭐 대략 5년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유동성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검정색은 그냥 평균 주기를 나타냅니다. 유동성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 빨간색은 최근의 유동성 주기를 나타냅니다. 얼추 비슷한데 좀 더 많이 빠졌다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30개월 정도 채 조금 못 왔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동성이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이 차트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맞을까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미 연준 왕비둘기 의장이 와서 내년 하반기까지 하면 이 앞으로 뭐 이제 1년이 아니고 1년 반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10월 달에 뭐 알트코인 ETF가 하나씩 승인이 되고 뭐 11월까지 가면 그때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혹은 이게 더 연장이 돼서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폭등을 했을 때 그 지표를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보시면서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날짜에 우리가 가격에 이런 목표를 잡는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폭등을 언제든 하면 부분 익절을 하시고 쉬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전 드리고 있는 거고 다시 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조금 잉여 현금을 쌓아놓은 걸 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상승이 아직도 남았다? 이제 다 팔았다면 모르겠지만 부분 익절하고 조금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좀 더 이제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한마디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관론자에서 지금 이런 걸 다 이렇게 따져보는 게 아니고요. 낙관론자지만 신중한 낙관론자가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큰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쌀 때 지속적으로 사셨다가 비쌀 때 지속적으로 파는 거고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는 데까지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제 최고 뭐 고점을 뭐 못 맞췄다, 이제 저점을 내가 놓쳤다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이 차트 또 가져왔습니다. 노란색은 글로벌 유동성 차트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유동성은 쭉 해서 12월까지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죠.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요. 지난 180일 기준 무려 88%가 들어맞았고요. 1년 기준으로 보면 83%가 맞았습니다. 근데
최근 2달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52%.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란 얘기는 글로벌 유동성은 치솟았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음의 관계, 역의 관계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럼 어떻게 되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언제 금은 오를 것이냐? 얼마까지 갈 것이냐? 뭐 비트 말고 그럼 더 사야 될 건 뭐냐? 이런 건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투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뭐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본적으로는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언제 따라갈 것이다? 글쎄요. 뭐 4분기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냥 이 정도지. 뭐 10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 이거 맞추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투자는 뭘까요? 금리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내려주면 중국, 영국, 프랑스,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동참하겠죠. 그 다음에 돈 찍겠죠. 그 다음에 언제가 이제 피크냐? 요거 하지 말고 지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기 뭐 그 코인베이스 앱 순위다, 뭐 RSI다, 뭐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을 확인을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ISM 지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정을 그걸 보시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다. 한 10개면 10개를 다 체크를 해보셔야죠. 그 다음에 그냥 이만하면 됐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욕심을 조금 덜어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미국 연준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티븐 미란을 승인했다. 저는 이게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어요. 스트래테지, 카르다노 등 업계 인사들이 미국 의회에 모여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ETF가 나오지 않았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비축을 하지 않았어도 금리 인하가 저 뒤로 아니면 내년까지 미뤄져도 저는 계속적으로 비트는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 유동성 파티, 명확성, 이거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알트코인 ETF, 지수 ETF, 스테이킹이 ETF에 추가되는 거, 지금 DAT 열풍, 뭐 자꾸 뭐 알트코인을 뭐 조 단위로 사고 있습니다. 월가의 그들의 행동, 습성, 트럼프 그 아들들의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 베어리시한 분들을 솔직히 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뭐 10월이든 11월이든 이만하면 됐다는 지표가 뜨고 그게 조금 한 3번 정도 참았다가 그냥 팔고 좀 전 떠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아무리 지표 똑같은 지표여도 사람들이 그럼 결정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렇죠? 고점이라는 것은 전 아예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 분할로 하겠다라는 거고 바이더 딥 사실은 22년, 23년, 24년 3년 내내 바이더 딥을 외치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를 수 있고 오랜 인내를 했다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가격이 웬만한 사람들보다 저는 더 낮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코인을 슬슬 땡땡 코인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 중에 일부는 뭐야 지금 이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벌써 끝이라고? 뭐 파는 거야? 제가 파는 건 이제 부분적으로 판다고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뒤가 없는 투자, 이거 이러면 끝나는 투자.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급반등 안 오면 난 정말 어떻게 되는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또 매도를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뭐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내가 매도 이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실패하면 또 이제 주르륵 흘러내릴 텐데 저는 그래서 물려도 괜찮을 코인,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으로 원화채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코인들만 투자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코인만 하기 싫으시면
그 코인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왜? 이런 코인들, 비트코인이 지금 이 마이클 세일러 형님은 20년 후에 100배 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100배요. 이게 이제 원화채굴 해서 그 소비, 돈 좀 줄이고 장기로 빚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지금 부동산 모기지까지 땡겨다가 비트코인 사세요. 이게 마이클 세일러 얘기죠. 근데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서 100배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거요.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는 저는 행동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시얼 로미스 상원 의원,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 형님과 좀 친하신 것 같아요. 이분 역시도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2.3T 달러인데 200T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게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의 시총을 싹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6T 달러입니다. 글로벌 채권 싹 다 합쳐보면 시가총액이 141T예요. 비트코인 하나의 시총이 200T가 된다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언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실은. 저는 결국에는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여유 자금이 뭐 100억대다 이러면 비트, 이더리움 그냥 적당히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사실 최고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는 전 장기 물량은 아예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따로 빼놔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10년이건 15년이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기다리려고 실제로 합니다. 페이팔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그 결제 시스템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 그 톰 리가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에서는 지금 이게 10.8 빌리언 달러, 이게 뭐 얼마입니까? 한 15조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215만 개, 9.7 빌리언 달러, 비트코인은 수줍게 192개만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만 이제 하고 이전처럼 행동은 다른 거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이더리움을 이렇게까지 산다? 저는 분명하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스터카드에서 이더리움을 결제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뉴스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마스터카드의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결제가 가능할 것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이제 베이스,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이쪽에서 만들었죠. 원래는 토큰이 없었습니다. 코인 없었거든요. 근데 베이스 토큰을 곧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저는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비트코인이든 그게 알트코인이든 간에 거대한 세력들, 자산 운용사들, 대기업들,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기업들에게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채택 안 했다? 저는 아예 건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디지털 5일간 솔라나를 1조 원을 매집했습니다. 하도 조조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 알트코인에서 1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누구는 솔라나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스닥 상장사가 연계돼서 16억 달러 투자. 이것은 Forward Industries라고 해서 공동으로 2.3조 원, 1조 원 받고 2조 원 더 갑니다.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솔라나 200만 개 지금 들고 있거든요. 판테라 캐피탈은 솔라나의 국제 펀드를 상장해요. 이것도 한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아들들이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솔라나 밈코인, 봉크펀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 레이디움은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 코인 거래소, 제휴를 맺었어요. 이게 뭐 하냐면 수수료 수입을 에릭 트럼프가 가져가고 솔라나에 있는 그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같이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배, 100배 코인 좋죠. 이거 이제 소액을 하시면 좋은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뭐 이제 이거 이제 그 플러스 한다면 이제 라지캡 그 이제 ETF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저는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2개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매도에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맘 편히 그래도 잘 수 있는, 그래도 추매할 수 있는 코인들이 우리가 여러모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코인을 이제 뭐 지난 뭐 2년, 3년, 길게는 뭐 5년, 뭐 7년, 8년 하신 분도 제가 이제 구독자분 댓글 달아주시는데 잘 팔고 나가셔야겠죠. 코인을 매도하고 그다음 이제 종목을 선택하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내 욕심을 내가 통제할 수 있냐? 통제가 안 되고 한 판 더를 외칠 것이냐? 결국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크립토 TV는 지식을 제공을 해 드릴 뿐이죠.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수익을 보고 혹은 뭐 엄청난 돈을 잃으시고 이게 다 누구의 그 영역일까요? 우리 구독자분이 숙제를 얼마나 평소에 하시고 원화책을도 숙제를 하는 거에 투자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투자고 참는 것도 투자고 인내하는 것도 투자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끝까지 잘 통제를 하실 수 있는지 요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날짜나 어떤 가격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지표들 제가 과열이 되면 과열됐다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요걸 보고 언제 팔 수 있는 딱 그 정답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뭐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할 수가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법을 뭐 책을 100권 읽으면 자전거 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실제 경험에서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 시행착오를 누구나 겪어요. 하는 것도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족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스스로 만족이 안 되면 또 실패할 것 같은데요. 또 못 팔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크립토TV 구독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